코로나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과가 정신과긴 해요. 코로나 때 환자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공직인 똑같죠? 병원장님 개업하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본 거고, 뭐 회사 다니면 회사가 이제 수익을 많이 벌었어. 물론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이제. 스튜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뭐 일반 회사원들보다는 많이 버는 건 사실이기는 하죠. 저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그냥 대기업 다니고 있거든요. 비교해보면 확실히 아주 많이 버는 거는 맞고요. 근데 문제는 전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의대를 한 해도 안 쉬고 마무리하는 데는 14년이 걸린다고. 돈을 제대로 버는 시간이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30 초반에는 그냥 일반 대기업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 30 중후반도 비슷할 거예요. 30 후반도 모은 돈이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벌긴 하지만 벌기 시작하는 시기가 늦으니까. 뭐 개업하면 사업이니까요. 사업이라는 건 망할 수도 있고, 망하면 당연히 빚을 떠안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면, 다른 사업은 경쟁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의료 분야는 경쟁자가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의 그 비율이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망할 확률도 다른 사업에 비해선 적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망할 수는 있는 거죠. 코로나 시기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특히 소아과, 뭐 이비인후과 이런 과들은 되게 적자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다들 손을 너무 잘 씻어. 다들 마스크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녀. 원래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안 해야 감기 걸리고 그래서 병원을 오는데, 그래서 진짜 코로나 때 소아과랑 이비인후과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감기 환자로 수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들 손을 잘 씻으니까 감기에 안 걸려. 사람들끼리 만나지도 않아. 만나야 감기균이 전파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힘들었었어요. 살짝 뭐랄까 반전인데요. 아까 제가 코로나 때 이비인후과랑 소아과가 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과가 정신과긴 해요. 코로나 때 환자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저도 뭐라 말하긴 좀 그렇기는 한데, 코로나 기간 때 정신과 환자가 좀 많이 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본 과가 이제 정신과기는 하죠. 공직인 똑같죠? 병원장님 개업하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본 거고, 뭐 회사 다니면 회사가 이제 수익을 많이 벌었어. 물론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이제 대표님 먹잖아. 비슷해. 뭐 월급은 뭐 비슷하죠. 근데 이제 공직의, 그러니까 근무하는 데는 병원이고 정말 대학병원 아니고서야 정말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대기업? 거기는 정말 몇만 명이 근무하는 그런 데니까 뭐 다른 복지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중소병원들은 복지라고 하면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네, 홍삼 주시더라고요. 복지라면 복지였습니다. 그 정도 뭐죠.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그런 복지를 따로 챙길 규모는 아니라서. 있긴 하죠. 대부분은 급여인데요. 비급여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사이코세라피라고, 요건 이제 병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 병이 없는 사람들한테 상담하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정신치료인데요. 요거는 비급여로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화상을 입어서 성형외과 가서 수술을 받으면 다 보험이 되거든요. 근데 예뻐지려고 가면 보험이 안 되죠. 똑같아요. 정신과도 병이 있어서 그 병에 대해서 약을 처방받고 이러는 거는 보험이 돼요. 다 급여예요. 근데 병이 없어. 근데 내가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어서 하는 상담, 그런 사이코세라피라는 상담. 물론 이제 사이코세라피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긴 하지만 무의식을 찾는 상담이거든요. 그런 상담은 비급여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뻐지려고는 돈을 많이 쓰는데요, 내 마음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이 사이코세라피는 시장이 되게 작아요. 많이들 안 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따려면 사이코세라피라는 거를 저희가 수련 기간 중에 내담자라고 하거든요. 사이코세라피 하는 내담자와 상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내담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타이핑을 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 자료를 제출을 해야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이코세라피는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다 수련을 받는 거고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사이코세라피를 하는 분은 정말 극히 드물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없어요. 있긴 한데 작아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내가 예뻐지는
예뻐지는데 몇백만 원 쓰는 건 해요. 근데 내 마음이 예뻐지는데 몇백만 원 쓰는 건 아니에요. 결국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인 건데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하겠다? 안 되죠. 좀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가 예뻐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안정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삶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아직은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어요. 제 친구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인데 형 나랑 동업 좀 하자. 아 여기 정신과 환자들이 너무 많아. 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정신과에서 B군 성격장애, 그룹 B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그런 진단명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B군 성격장애이신 분들이 정신과는 절대로 안 오고요. 다 성형외과 가요. 이런 분들이 외모 꾸미는데 많이 치중되어 있고 그래서 막 고친 데 또 고치고 고친 데 또 고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좀 성격 문제들이 좀 딸려 있어요. 정신과 의사로 사는 장점, 일단은 그래도 확실한 건 회사원으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 확실히 큰 편인 것 같고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벌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게 늦기 때문에 과연 내 아들을 위한 것이냐 내 며느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라. 뭐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느끼는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나라는 수단을 통해서 한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 거기서 느끼는 되게 뿌듯함?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정신과 의사로서 사는 가장 큰 장점은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은 의대를 안 가고 싶었던 마음도 좀 있었어요. 자꾸 엄마가 가라고 해가지고. 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의대 가라 하니까 진짜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과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물리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런 과학 쪽으로 할 생각을 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인천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자연과학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다가 인천 얘기를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물리 경시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인천에서 물리 경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사실 물리나 이런 걸로 성공하려면 정말 0.01%에 속해야 성공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근데 그때 물리 경시대회 장려상을 받고 깨달았어요. 나는 그 머리는 아니다 라면서 이제 저의 현실을 좀 자각을 했어요. 현실을 깨닫고 이러면서 그냥 인간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뭐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도 좀 생겼었어요. 도대체 난 뭐지? 고등학교 때 다른 그런 생각 안 해요? 도대체 이 삶의 의미는 뭐지? 나는 뭐지? 인간은 도대체 무슨 존재지? 이런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가지고 심리학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걸 하려면 정말 정말 0.01%에 속해야 되는데 제가 저를 돌이켜봤을 때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자각을 하면서 이제 좀 의대나 한의대나 전문직을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직은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없게 여겨지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전문직 하면 안 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과학 연구 이런 걸 해야 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저는 전문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현실적인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의대나 한의대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의대를 가게 된 거죠. 일반 심리 상담소에서 하는 것들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정신과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사이코세라피라는 상담인 거고요. 그래서 일반 심리 상담 센터에서도 사이코세라피를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다른 기법을 쓰는 데가 있고요. 사이코세라피는 일반 심리 상담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정신과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 심리 상담 센터에서는 할 수 없고 정신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이제 약 처방인 거죠. 약 처방은 의사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상담을 가장 잘하는 정말 최고의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도 약에는 안 돼요. 약보다 효과 있을 수는 없어요. 약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내겠다, 이건 사기꾼이에요. 약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사이코세라피는 따로 상담으로 뺀 이유가, 사이코세라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약이 효과가 없어요. 약이라는 건 병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약보다 더 효과 있는 건 존재할 수가 없고요. 병이 아닌 거는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거죠. 삶이 바뀌어가요. 조금씩. 갑자기 급격히 바뀌진 않지만, 제 내담자가 했던 말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선생님 어느 순간 와이프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 있고, 아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 있고, 회사의 부하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설마 뭐 와이프랑 아들이랑 회사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부터 다르게 쳐다봅시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고요. 본인이 이제 바뀌어 가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전하실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감정은 진짜 정말, 이거는 다른 걸로 비할 수 없는 되게 진짜 큰, 정말 큰 보람을 느끼는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이코세라피 할 때는 정신과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잘 들어주는 게 최고예요. 물론 이제 그냥 들으면, 사이코세라피 이게 사실 비용이 꽤 커요. 일반인들이 좀 비용 부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이 작다는 이야기도 드렸던 건데, 사실 비용이 꽤 커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조언만큼 값싼 게 없거든요. 그냥 조언으로 바뀔 거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어. 뭐 조언해줄 사람 널려 있고, 교보문고 가면은 널려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조언으로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코세라피는 결국 이제 무의식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상담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내담자 안에 어떠한 무의식들이 깔려 있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게 될까를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아, 내담자 안에는 이런 마음의 모양이 있어서 지금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구나. 상담자가 알게 됐어요. 알게 돼도 알려주지 않아요. 당신이 이렇습니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담자는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아, 내담자가 내가 발견한 요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려면 어떻게 질문을 하면 내담자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제 내담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를 깨닫게 되면서 삶이 바뀌어가는 거죠. 예, 그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여행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깊죠. 왜냐하면 와이프한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솔직히 본인도 몰랐던 이야기를,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를 본인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 무의식이 99.99%여서 그래요. 무의식에 무슨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무의식은 그냥 그러함인데. 그래서 이런 무의식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뭐 와이프도 남편이랑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공간에서 진짜 정말 그 속 깊은 이야기들을 다 풀어놓게 되고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영화보다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안에 푹 빠져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정신과 의사가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는 정신과 의사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직업이다, 참 감사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마음이란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의 직업적인 단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정신과 의사 하면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정신과 의사가 사이코세라피를 할 때 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이기도 해요. 뭐냐 하면, 결국은 인간이라는 게 상호관계에서 내 감정이 올라와요. 내 감정이 있죠. 이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상담은요, 치료자의 감정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이 공간은 오로지 내담자의 마음으로만 꽉 차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치료자는 백지가 되어 있을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내담자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최대한 내 감정이 아니어야 돼요. 이 공간에서 자기 감정을 내는 치료자는 되게 안 좋은 치료자예요. 왜냐면 쉽게 하는 얘기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안에 뭔가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최대한 지우고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안 되죠. 저랑 가까운 사람한테는 잘 안 돼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한테서 백지가 되어 있어 봐요. 안 되죠.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내 감정도 나오고 상대방 감정도 나오고 그게 섞여 있고, 이게 섞이게 되는 순간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감정이 내 문제인지 제 문제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전문가여도 섞이기 시작하면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전문가는 내 걸 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과 여러 가지 소용돌이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오롯이 내담자 거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그 공간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모든 직업이나 다 고충들이 있고 하겠지만, 뭐 사실 이제 그 환자한테 맞은 적도 있고요. 목이 쫄린 적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전에 안타깝게도 환자가 정신과 교수님을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도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과 환자들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을 때는 일반 인구보다 위험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건 사실이라서 저도 맞은 적도 있고. 근데 그런 환자들은 약을 쓰면 되게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담도 약보다 효과가 없다라고 한 게, 약은 진짜 쓰면 정말 확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증상이 있을 때는 일반 인구보다 위험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데, 치료하면은 일반 인구보다 위험한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법을 어기는 행동, 나쁜 행동을 하는 비율이 일반 인구가 훨씬 높고요. 정신과 환자들은 훨씬 낮아요. 그래서 치료만 하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를 때렸던 환자분도 제가 이제 약 치료하고 해서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때 진짜 죄송했다고 막 하세요. 그건 이제 그런 개인적인 느낌에 불과하고요. 졸린 건 확실해요. 정신과 약이 졸린 부분은 확실하고, 말이 느려진다기보다는 혀 근육을 조금 굳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발음이 조금 어설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부작용 방지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망상적인 사고 하에서 본인의 생각들이 막 이어져 왔는데 그 약을 쓰면서 그 사고를 차단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뇌가 원래는 얼마나 풍부한 상상 속에서 살았었어요. 그게 이제 차단이 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일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후자라면 치료가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혀의 근육의 그런 부분이라면 그건 이제 부작용 방지약을 쓰면 좋아질 문제이고요. 저는 또 워낙 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의대를 들어갈 때도 너무 정신과를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만족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으니까, 저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제가 요즘 교수님들이랑 스터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 그게 인간이 뭐지? 나라는 존재가 뭐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어요,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 정신과 의사 하면 진짜 좋죠. 사람이 뭐지? 나라는 존재가 뭐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뭐지? 나랑 친한 사람들의 저 마음들은 뭐지? 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신 정말 근본적인 물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이 딱 맞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